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도의 어느 시골 마을로 이사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나는 올해로 20대 중후반쯤에 접어든 사람이야. 그리고 죽을 뻔한 경험을 태어나서 3번 정도 겪었다고 볼 수 있어. 누구나 흔하게 겪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에 2번이 한 집에서 일어난 일이었지. 그 외의 가족도 한 번씩 경험했으며 그것도 단 3년 동안에 있던 일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니? 어릴 때, 그러니까 12살 때쯤 엄마랑 아빠가 집을 하나 사셨고 그 집을 살 때 융자 같은 게 많이 껴서 어쩔 수 없이 같은 시 안에서도 조금은 외주고 산속과 논과 밭이 있는 동네로 이사를 가야 했어. 내가 2살 때부터 살아왔고 한 동네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새방살이로 이사를 해도 바로 집 앞으로 다녔지. 친구들하고도 헤어지기 싫었고 그래도 넓고 쾌적한 우리 집을 떠나기 싫었지만 간 10살 지난 꼬꼬마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결국은 그 동네로 떠났어. 편의상 N동이라고 할게. 처음 N동에 집을 간 기억은 우와, 이 집 최고다. 어린 기억 속에 그 집은 넓은 정원도 있는 주택이었어. 바로 집 앞에는 큰 버드나무가 있었고 집 마당에는 나무들이 가득했거든. 꽃도 좋아하고 동물도 좋아하던 난 그 집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 집주인 네분도 정말 좋은 분이셨어. 그렇게 N동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어. 엄마는 N동에서 양품점 같은 것을 시작했는데 집에서 도보로 약 30분 거리, 차를 타면 5분도 안 걸리는 곳에서 일을 했고 아버지는 택시기사, 나이 터울이 많이 나는 우리 언니는 고등학생, 나는 코칠칠 꼬마였기 때문에 주로 집에 혼자 있는 날이 많았어. 우리 집은 3세대가 사는 집에서 반지하였지. 거기다가 빛도 잘 안 드는 안쪽 방이었어. 집에 있으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네로 맨날 나가 놀곤 했지. 그리고 우리가 그 집에 이사하고 3개월쯤 되었을 땐가 아버지가 새벽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신 거야. 나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날 밤 따라 자꾸만 눈물이 나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막 서럽고 그래서 밥을 먹다가도 눈물을 떨구고 계속 몸도 떨리고 엄마는 아빠가 밖에 계실 때 우는 거 아니라고 하셨지. 그럼 아빠한테 안 좋은 일 있다고 뚝 끝이라고 혼내서 이러 악물고 으쓱거리면서 울었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엄마도 없고 아빠도 안 오셨더라고. 그리고 언니가 오늘은 학교 안 가도 된다고 옷 갈아입으라고 하고 택시 타고 어딜 갔는데 새벽에 큰 트럭이 음주운전으로 아빠 차를 박았대. 재빨리 돌려서 다행히 목숨은 건지신 거라는 거야. 그렇게 아빠가 일도 못하고 꼼짝없이 병원에서 3개월을 보내셨어. 엄마는 밤낮으로 병원을 오가셨고 아직 어린 나는 주인집 아저씨 아주머니가 낮엔 돌봐주시고 저녁엔 고등학교 수업만 받고 돌아온 언니가 날 봐줬어. 근데 항상 나는 밤마다 잠을 잘 땐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야. 내 기억엔 따뜻했던 계절이야. 더워서 땀도 났던 계절. 추운 날도 아닌데 피부가 따끔따끔한 한기. 그런 거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이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고 이불 틈으로 가끔씩 이불 밖을 바라보곤 했어. 슬쩍 보다가 언니 발가락이 이불 사이로 삐져나가면 내가 손만 슬쩍 내밀어서 얼른 덮어주고 뭔가가 겁이 났나 봐. 그날도 그렇게 잠이 들려는데 문 쪽으로 뭔가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는 거야. 너무너무 무서운데 한번 바라보고 싶어서 이불을 살짝 들추고 문 쪽을 바라보려는 순간 그대로 거의가 들었어. 눈은 분명 땅을 향해 있는데 앞이 보이는 거야. 뭔가가 슬금슬금 안방문을 지나쳐서 언니랑 내 방으로 오려고 했어.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찔끔하고 났는데 안 움직여지는 거야. 소리도 안 나고 지금은 가위 걸려도 가뿐하게 손가락을 움직여서 풀겠건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건 점점 다가오고 보고 싶지 않은데 눈앞에 그게 자꾸 보이고 그냥 그대로 기절한 것 같아. 깨어났을 땐 언니가 뺨을 때리고 있었어. 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숨도 못 쉬고 꺽꺽거리냐고 말이지. 그런 걸 아빠가 돌아오시기 전까지 3개월 동안 계속 느낀 거지. 뭐가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야. 그리고 아빠가 퇴원하고 몇 개월을 더 거쳐서 내가 죽을 뻔한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지. 우리 외할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 작은 교회도 하셨어. 그리고 시골집에는 리트리버, 포메라니안 같은 견종을 10마리가량을 키우셨지. 우리 집을 한번 와보시고는 넓긴 한데 라고 하시면서
조금 걱정스러워 하시더니 다음에 피읍에 놀러 갔을 때 마당 있는 집이니 괜찮을 거라면서 강아지를 한 마리 주셨어. 강아지는 매우 활발하고 귀여웠는데 강아지랑 뒷마당에서 뛰어놀려고 할 때 강아지가 정화조 구멍 같은 곳을 휙 하고 지나가서 나도 거길 생각 없이 밟았어. 콰직하고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나는 정화조에 빠지게 되었지. 정확하게는 빠지지 않았어. 강아지 목줄과 내 손가락 힘이 날 구한 걸지도 모르겠지만 마당보다 살짝 높았던 정화조 턱에 손을 걸치고 있는 힘껏 엄마를 불렀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엄마는 시장 가셨을 때였던 거지. 주인집 아저씨가 외출하시느라 정원 앞마당으로 나가셨다가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날 꺼내주셨어. 발목까지 정화조물에 담겼던 건 지금 생각해도 더럽네. 그날 깨끗하게 씻었는데도 똥독이라고 하지. 그게 올라서 내 발은 시퍼렇게 부어서 3일간은 붓기가 빠지지 않았어. 만약에 주인집 아저씨가 3분이라도 먼저 나가셨다면 나는 거기서 똥독이 올라 죽었을지도 몰라. 내 키가 꽤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밑으로 거의 빠지고도 남았거든. 사실 이건 소소한 이야기였고 이번엔 두 번째 이야기야. 나 역시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어. 정확하게 기억해. 그날은 소풍 가기 전날이었고 엄마는 도시락을 싸주신다고 시장에 가셨어. 일찍 집에 돌아오는 나는 배가 고파서 엄마가 끓여둔 김치찌개에서 고기 2점을 건져 먹고 TV를 보면서 뒹굴거리다가 엄마가 전화로 짐이 많으니까 도와주겠냐고 물어서 알았다고 하고 일어섰어. 절대로 자전거를 끌고 나오지 말고 걸어오라고 하셨는데 알았다고 하고는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섰어. 가는 길엔 횡단보도가 2개 있는데 우리 동네는 N동에서도 매우 외진 곳이라 그쪽은 횡단보도 신호가 항상 전멸 상태였어. 주황색 불만 껌뻑껌뻑거리는 거. 그리고 나는 좌우를 살펴보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났고 15톤가량의 큰 덤프트럭이 높은 경사도로에서 쏜살같이 내려와서 날 치었어. 그 짧은 횡단보도를 아무 차도 없음을 확인하고 건넜지만 그 큰 차가 와서 나를 친 거야. 나는 자전거랑 날아가서 도로 옆 숲길에 처박혔대. 그리고 눈을 떴을 땐 택시 안이었어. 기절한 거겠지. 그런데 내가 기절한 동안에 내가 차에 치여서 날아가는 거. 엄마의 전화를 받는 내 모습. 찌개에서 고기를 건져 먹던 내 모습을 한 번에 다 보았어. 주마등이라고 하나? 그런 비슷한 느낌. 그리고 깨어나서 나는 꿈을 꾼 거고 아빠 차를 타고 있었구나 하면서 웃으면서 일어나려고 했어. 팔을 짚으려고 하는데 양쪽 팔이 다 부러진 거야. 쇄골뼈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당황하면서 나 왜 이래요? 하는데 처음 보는 아저씨랑 아줌마가 병원 가야 되니까 부모님 핸드폰 번호를 빨리 달라고 하는 거야. 그 와중에도 자전거 타고 나오지 말라는 엄마 말이 생각나서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엉엉 울기만 했어. 가까운 종합병원으로 옮기고 아빠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고 혼자서 아빠와 엄마도 없이 덜덜 떨고 있는데 그날따라 병원에 죽은 사람도 많고 피가 살점이 튀는 상황인 거야. 내 옆에 있는 애도 교통사고로 왔는데 발가락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라 마취도 안 하고 막 잘라내고 있어서 바닥에 피가 낭자했어. 애는 비명을 지르고 엄마도 없이 혼자 있는데 말야. 그리고 나 역시 수술을 해야 한대. 그래서 덜덜 떨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저 기집애 명독이네. 저 정도면 죽어야 정상인데 멀쩡한 게 이상하네. 겨우 팔뚝이야. 그땐 의사였겠거니 생각했고 너무 화가 나고 무서운 상황이지만 엄마도 없고 어리고 소심한 나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 지금 생각하면 옆에 꼬마는 악을 쓰고 비명을 지르는데 그 수근거리는 소리가 내 귀에 콕 하고 박히는 게 너무 소름 돋지 않니? 수술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아까 몰래 집어먹은 고기 2점 때문에 나는 응급실에서 약 7시간을 더 기다려서 수술을 받게 되었어. 그리고 병원에서 4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했어. 그날 공교롭게도 같은 병원 응급실에 나까지 4명의 아이들이 차에 치여서 왔는데 한 명은 발가락이 완전히 으스러져서 피부 안쪽부터 썩어가고 있었고 한 명은 그대로 사망. 한 명은 급하게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겼다가 사망했대. 약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나는 병원에서 내 옆에 누워있던 환자가 죽는 것도 보고, 옆방의 할아버지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돌아가신 것도 보고, 오토바이 사고로 척추뼈가 부서져서 모가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도 봤어. 내 인생 최악의 기억일 거야. 그리고 내가 퇴원하고 얼마 안 되어서 이번엔 엄마에게 갑자기 복통이 찾아왔지. 내가 입원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부터 배가 따끔따끔했었대. 그런데 그냥 스트레스겠거니 하고 방치한 거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만성맹장이었어. 맹장이 터져서 엄마의 다른 장기까지 뭐가 넘어갔다고 하더라고. 정확한 건 모르겠어. 엄마가 계속해서 그 복통을 참고 참은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인 거야. 새벽에 쓰러져서 바로 응급수술 받았어. 더 퍼졌으면 위험했다고 의사가 그랬다더라고. 사실 이 얘긴 기억이 잘 안 나. 엄마 병원에 가겠다고 울다가 가위 눌린 기억만 살아있어. 친할아버지가 혼자 사셨는데 밤에 농약병을 막걸리로 착각하시고 마시고 돌아가셨어. 친할아버지와 왕래는 없었지만 전화를 내가 받았던 게 기억이 나네. 이게 모두 그곳에 간지 햇수로 3년 만에 일어난 일이야. 실제로 거기서 거주한 지는 2년쯤. 사실 이건 가족들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다칠 뻔한 이야기지만 정말 다사다난했어. 우리 집하고 붙어있는 어두운 뒷마당에 나무로 된 창고가 있었는데 옆집애와 그의 친구랑 거기에서 불장난하다가 불을 질러서 담을 넘어서 우리 차에까지 불이 붙을 뻔한 적도 있고 그 집에서 키웠던 동물들은 모두 죽거나 다치거나 했어. 3년간 키운 개는 3마리. 나를 구했던 포메라니아는 앞집 개가 목줄이 매어있는 우리 개하고 금이 붙은 상태에서 도망가려고 대문 밖으로 몸을 빼다가 목줄에 목매어서 질식사. 이게 제일 끔찍했어. 하얀 푸드를 키웠는데 우리 집이 반지하라고 했잖아. 집 앞 앞마당에 계집을 지어주고 키웠는데 이 푸들이 자꾸만 50cm쯤 되는 높이에서 뛰어내려서 앞다리가 부러졌어. 엄마가 응급처치를 해준다고 했지만 그 동네는 동물병원이 없었어. 부목을 대주고 목줄도 짧게 매어서 앉아있게 했는데 부목 빼고 발을 지 맘대로 해서 발이 V 형식으로 밖으로 휜 채로 붙어버린 거야. 물론 우리 가족의 부주의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뒤에 키웠던 흰 강아지 푸들하고의 잡종이었던 거도 다리가 그렇게 부러지고 도저히 안 되겠단 생각에 피읍에 사시는 할머니네 댁으로 보내서 그 애들은 오래 살았어. 개라서 그렇단 생각이 들어서 토끼 2마리를 키웠어. 일주일 만에 고양이가 와서 잡아먹어서 참혹하게 발견되었고 병아리를 사서 집안에서 키웠는데 쥐가 물어 죽인 것 같아. 개리 2개 중에 1개가 사라졌어. 엄마가 하시던 양품점은 이사간 지 4개월 만에 건물주가 세금과 비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고 엄마가 건물주하고 전화로 싸운 뒤 건물주가 자다가 그대로 죽었어. 마음이 열인 엄마는 그 부인에게 보증금하고 권리금 물건과 가게를 꾸린 데 썼던 권리에 대한 금액을 받을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가게를 접게 되었지. 우리 옆집은 우리가 사는 동안 사람이 5번 바뀌었어.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전라도의 한 시골 마을로 이사한 후 가족은 다양한 불행한 사건들을 겪었다. 아버지와 본인의 교통사고, 엄마의 급성 맹장염 등 건강 문제부터 키우던 반려동물들의 비극적인 죽음, 엄마의 양품점 폐업, 옆집 주민들의 빈번한 이사까지 이 모든 일들이 3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이 마을에 무언가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두 번째 이야기, 사이비 종교. 내가 옛날부터 다른 사람 말을 잘 믿고 호감도 잘 느끼는 편이라서 그런지 아주 잘 꼬셔지더라고. 새내기 시절이었을 때니까 가디건을 걸쳐도 약간 쌀쌀한 날씨였어. 그날 이대까지 가서 염색을 하고 기분이 엄청 좋았지. 한편으로는 미용실에 몇 시간을 앉아 있어서 피곤하기도 했었어. 아무튼 그런 날이었는데 이대 골목길에서 올라가다 보면 오목하게 파진 광장이 있잖아. 피곤해서 거기서 조금 쉬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말을 걸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기요. 제가 학교 과제 때문에 그러는데 심리 테스트 한번 해보실래요? 라는 거였지.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피곤해서 분별력이 없었던 나는 내라고 하면서 승낙했지. 소름 돋는 게 그 여자 얼굴도 기억나. 완전 선량한 얼굴에 눈동그란 개구리 상이었고 머리는 단발 정도의 뒤로 꽁지를 만들어 묶은 머리였지.
그리고 체크무늬 남방 셔츠를 입고 있었어. 각설하고 심리 테스트를 할 때 나보고 그림을 그려보면 그걸 가지고 심리를 분석해보겠대. 상담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이라면 그림 치료라던가 그림 심리 분석이라던가 이런 게 진짜로 있다는 걸 알 거야. 나는 진짜 아무런 의심 없이 그림을 그렸어. 순차적으로 집이랑 날씨랑 그려가는 거였는데 나는 웅장한 성을 그렸었어. 그걸 보더니 그림을 분석하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그쪽 분은 조금 고고한 성격인데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그런 성격이시네요.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그런 성격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서 지금 여기에서 하기는 그렇고 장소를 이동해서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했지. 그리곤 자기 일행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일행을 불러서 같이 이동하자고 했지.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어. 보통 대순진리회 등 여러 집단들의 전도단은 2인 1조로 해서 사람 한 명을 낚는 식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고 나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단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위화감이 없더라고. 내가 미쳤었지. 어떤 느낌이냐고 하면 수학으로 비유를 해볼게. 너네가 처음 배우는 개념을 선생님한테 듣는다 하더라도 그걸 바로 문제 풀이에 옮기기 어렵잖아.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런 느낌으로 이상한 점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 아무튼 심리 상담이 끝나고 같이 이단 전도팀의 다른 멤버가 나타나더라고. 이 사람도 생김새를 소름돋게 기억하는데 일자 앞머리에 바가지 같은 검은색 머리카락 그리고 조금 통통한 몸집이었고 털 달린 패딩을 걸치고 있었어. 되도 않는 심리 상담이 끝냈을 그 당시가 밤 11시 경이었고 다시 한번 말했듯이 분별력이 떨어진 나는 멍청하게 그 두 사람을 따라갔어. 이대에서 신촌까지 파란 체크무늬 얇은 남방에 얇은 털 가디건 하나 걸친 채로 20분 정도.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외진 골목길 주상복합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거야. 계단을 올라가는데 당시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분위기가 엄청 싸했어. 폐건물이라도 되는 것 마냥. 천장에 달린 형광등은 백열등이어서 올라가는 계단이 어두침침했어.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길에 거대한 철창으로 된 문으로 막아져 있더라고. 그런 문 있잖아. 건물주가 건물 최상층에 살면서 아래에 세대는 사람들이 못 올라오게 치는 그런 철문. 그런 철문 안으로 신발이 15켤레 정도 가지런히 놓여있더라고. 그러면서 나를 데려온 전도단 듀오가 하는 말이 여기는 마음씨 좋은 노부부가 외국에 가면서 학생들 공부하라고 공짜로 빌려준 곳이에요. 아주 좋은 분들이죠. 이러는 거야. 나는 진짜 멍청하게 그때까지도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한 채 전도단 듀오를 따라 최상층인 3층으로 올라갔어. 3층은 다락방 형식으로 낡아서 노란 빛을 띠는 하얀 벽지들이 미숙련된 업자가 덕지덕지 붙인 것처럼 붙어 있었고 누군가 잠이라도 자는 듯 구석에는 내 가슴께 정도까지 오는 갈색 곱괴짝이 있었지. 그 위에는 두툼한 이불 2채 정도가 올라가 있었어. 방 한가운데는 폈다 접을 수 있는 자그마한 상이 놓여 있었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간 나는 왠지 머리가 아팠어. 그리고 렌즈를 끼고 있는 눈이 자꾸 마르면서 계속 잠이 오고 졸리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전도단 트리오는 나를 향해 전도를 빙자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짧게 정리하자면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성격을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것은 살기라는 기운이 많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내가 심리 상담 쪽으로 약간 관심이 있기도 했고 성격 분석 쪽으로 좀 알고 있는 게 있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듣고 나는 이런 생각도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 그런데 전도단 듀오가 초보였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의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이게 진짜인가? 약간 미심쩍은 표정을 짓거나 못 믿겠다는 말을 할 때마다 의심하지 마세요. 어떤 점이 안 믿겨지나요? 안 믿겨진다면 이유를 말해주세요. 나중에 참고해서 저희가 더 공부하게. 이 말은 내게서 의심을 지우기 위한 장치였다고 생각해. 그리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설명을 덧붙여 나갔어. 나는 진짜 그때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그냥 반은 졸면서 그 말을 듣고 있었지. 그러다가 이제 성격 분석론에 대한 챕터 1이 끝나고 나는 눈이 뻑뻑하고 디스크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 하는 마음에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되냐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그러더니 한 명이 나를 화장실로 안내해주겠대. 도망 못 가게 하려는 수단이었던 것 같아. 화장실이 있는 2층으로 내려갔는데 진짜 분위기가 이상했어. 당시에 나는 쉬는 곳이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2층은 불이 전부 꺼져 있었고 커튼이 쳐져 있더라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방에 불이 다 꺼져서 희미하게 앞만 볼 수 있을 정도지. 신발은 15켤레도 넘어 보이는데 당장 보이는 사람은 10명보다 덜 되고 두 그룹으로 나눠져 원을 그리면서 무언가를 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지. 내가 들어서니까 그 사람들이 소름 돋을 정도의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면서 한마디씩 나한테 덧붙이더라고. 염색한 머리가 멋있네요 라는 식으로 말이지. 그때는 내가 숫기가 좀 없어서 그냥 웃음으로 얼버무리고 화장실로 들어갔어. 화장실은 왼쪽 벽에 나 있는 문 중 두 번째더라고. 화장실은 나름 깔끔하고 냄새도 안 났어. 근데 이상한 점이 있다면 세면대 앞에 놓인 컵 안에 칫솔이 여러 개 들어 있었고 목욕도구랑 수건까지 전부 갖춰져 있었지. 약간 정신이 돌아오는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정신을 못 차린 채 2단 전도단의 안내를 받아 3층으로 올라갔어. 올라가니까 챕터 2가 시작됐어. 그때가 12시 반쯤 그랬을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저희가 본론을 말하기에 앞서 물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물에 대한 책자를 가져와서 그림을 보여주었지. 이게 약간 전도대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인 것 같아. 아무튼 물에 대한 책을 보여주면서 좋은 말을 들려주면 물이 변화한다고 하는 거야. 어쩌고 저쩌고 물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다가 드디어 챕터 3으로 들어갔어. 세상에는 여러 신이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이렇게 있듯이 태양도 신격화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지. 나는 여기서 뭔가 이상했어. 그러면서 여자아이가 덧붙이는데 천지신명이라는 분이 있어요. 성격을 고치고 싶다고 하셨죠. 당신에게 살기를 없애려면 천지신명께 제사를 드려야 해요. 라고 하면서 제사라는 행위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설명을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랑 똑같다고. 물 하나 떠놓고 태양인 천지신명께 제사를 드리면 된다고 했지.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고 우상 숭배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나는 뭔가 정신이 번쩍 뜨이는 느낌이 들면서 긴장이 되는 거야. 클라이맥스가 되니까 전도단이 동시에 했던 레퍼토리를 반복하는 거야. 못 믿으시겠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어떤 점이 못 믿겠다는 건데요. 이런 말을 하면서 내 논리를 타파하려는 시도를 했어. 내가 미쳤지. 그 설명을 듣고도 멍청하게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오늘 꼭 천지신명께 제사를 드려야 해요. 이곳에 찾아온 날이 길일이에요. 라고 하면서 오늘 꼭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야. 나는 너무 잠이 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렌즈 때문에 눈이 뻑뻑하기도 했어. 시계를 살짝 보니까 새벽 1시가 좀 넘어가더라고. 나는 성질이 났어. 그런 상태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른 전도단 2명이 제사를 드리려면 가진 성의를 보이래. 자기한테 있는 현금을 전부 갖다 바치라는 거야. 나는 당시 지갑 안에 3만 원을 그들이 나한테 준 꼬질꼬질한 하얀 봉투에 담았어. 그러면서 그 2명이 하는 말이 뭔지 아니? 가족 이름들 하고 어디 사시는지 주소를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이러는 거야. 나는 또 멍청하게 3만 원을 담은 봉투에 가족들의 이름을 적어가고 있었어. 그러다가 막내 이름을 적으려는데 갑자기 정신이 퍼뜩 들면서 무섭기도 하고 의심이 몰려오더라고. 가야 해요. 못 믿겠어요. 이러면서 나는 돈 봉투에 든 돈을 꺼내면서 얼른 가방에 넣고 짐을 싸고 일어날 채비를 했어. 그러더니 그 2명이 나한테 봉투는 주고 가세요. 저희 물건이라 어쩌고 저쩌고. 어차피 천지신명께 드릴 돈은 지금 안 쓰면 헛되게 쓰일 거예요. 나 진짜 그때 너무 무서웠어. 그런데도 가족 이름이 쓰인 봉투가 찜찜해가지고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 2명한테 물어봤어. 봉투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고 물으니 저희가 알아서 찢어서 버릴게요. 저희 물건이라서 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지. 나는 또 무서웠어. 이 사람들이 내 가족 이름을 가지고 뭐 할까? 어떻게 할까? SNS 같은 데서 찾아보는 거 아닌가?
주소를 적지 않아서 다행이다 하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 그렇게 의심으로 인해 뇌가 각성되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상태에서 일어나 그들을 내려다보니 진짜 문자 그대로의 살기가 느껴지는 눈빛으로 나를 죽일 듯이 올려다보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여자였다면 이 두 사람이 나를 덮쳐서 묶어버렸을지도 몰라. 남자여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 진짜 나는 그 와중에 예의를 차린다고. 안녕히 계세요. 그 말을 남기고 허겁지겁 계단을 내려와서 가지런히 놓여있는 신발들 사이에 어지럽게 놓여있는 내 신발을 찾아 구겨 신고 건물을 빠져나왔어. 건물을 빠져나와서도 누가 자꾸 뒤에서 쫓아오는 듯이 뒤통수만 찌릿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몸의 뒷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부위에 서늘한 기운이 들이오면서 뜀박질을 하면서도 덜덜 떨리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뛰어나오길 잘했던 것 같아. 천천히 걸어서 나왔다간 그 사람들이 전도단에 연락을 받고 계단을 내려가는 나를 잡으러 우르르 튀어나왔을지도 몰라. 나는 정말 미친 듯이 뛰어서 길도 모르는 상태에서 빠져나와 어찌저찌 대로로 나왔어. 근데 하필 전화기가 꺼져버린 거야. 나 너무 무서웠다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진짜 말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진짜 숨을 헥헥 거리면서 눈앞에 보이는 편의점으로 들어갔어. 대로변에 있는 편의점인데 남자가 약간 무섭게 생겼지만 휴대폰 빌려달라는 말에 선뜻 빌려주시더라고. 나는 그 길로 엄마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 엄마, 나 이단에 끌려갔다가 겨우 빠져나왔어. 이러니까 엄마가 막 화를 내면서 이놈아, 그런데 왜 끌려가?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어쩐지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지는데 내 기도가 하고 싶더라. 이러시는 거야. 나 진짜 그때 너무 소름이 돋았어. 우리 엄마가 보통 기도를 하면 하나님한테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20분 정도 하시거든. 내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시점이 그 대순진리 전도단에게 약간 정신이 드는 그 타이밍이었어. 엄마가 그때 기도를 안 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나는 살아났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기독교 사람들 사이에 당신을 위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기도가 쌓여서 축복이 된다는 말이 있어. 나는 그 말에 대한 믿음이 약간 있었거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간관계가 전부 원만했고 이상한 사람들은 다 피해가고 주변에 전부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좋은 정보와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편의점 알바한테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껌 하나를 사들고 신촌 대로변에서 택시를 타서 집으로 갔어. 집이 노원구 쪽이라 신촌이랑 멀어서 그런지 하필이면 딱 3만 원이 나오더라. 대순진리의 새끼들이 나한테 헛되게 쓰일 돈이 맞다는 듯이.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를 무사히 집으로 데려다준 비용이고 이단인 사람들로부터 무사히 나를 빠져나오게 멀어지게 만들어준 비용이라 아깝지는 않았어. 그러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너무 창피하더라고. 명색이 모태신앙이고 아직까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놈이 대순진리회 같은 이단에 껌뻑 속아 넘어가서 본거지 탐방까지 하고 왔다는 게 진짜 수치스러운 마음에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그리고 나는 그 후로 그 동네에 있는 미용실로 안 가게 되었어. 진짜 그 후 3년 동안 나는 신촌에는 한 번도 안 갔어. 세 번째 이야기, 팔척 귀신. 할아버지 집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다. 평범한 농촌의 농가인데 그 시골 분위기가 썩 좋아서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을 때부터 가끔씩 혼자서도 놀러 가곤 했다. 갈 때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저왔다며 반겨주었다. 하지만 마지막에 그곳으로 간 것이 고3 올라가기 직전이었으니까 벌써 10수년은 가지 않고 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지 못한 것이다.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고 온 봄방학 때 약속도 없었던 어느 날 너무 좋은 날씨에 꼬임을 받아서 할아버지 집까지 오토바이로 달렸다. 아직 좀 추웠지만 맑은 날씨라서 기분은 매우 상쾌했다. 할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바람도 쐴 겸 마루에 누워서 한쪽 팔로 머리를 받치고 누워 있었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서늘한 바람이 기분 좋게 몸을 타고 흐르고 따스한 햇살은 몸이 식지 않도록 따뜻하게 몸을 감쌌다.
그때 뭔가 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기계음 같은 게 아닌 사람이 입으로 내는 소리 같았다. 뭔가 하고 두리번거렸더니 울타리 위로 챙이 넓은 새하얀 여자 모자가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울타리 위에 모자가 올려 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모자는 그대로 옆으로 움직였고 울타리가 끝나는 곳까지 오자 어떤 여자가 나타났다. 여자의 몸이 울타리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고 모자는 그 여자가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 여자는 모자색과 같은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울타리의 높이는 2미터가 넘는데 그 울타리보다 키가 더 크려면 도대체 키가 몇일까? 별 생각도 않으면서 그냥 멍하니 뒷모습을 바라보니 결국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여자가 사라지자 그 이상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는 원래 키가 큰 여자가 엄청나게 밑창이 두꺼운 부츠나 힐을 신었다거나 키 큰 남자가 여장이라도 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날 오후 논에서 돌아온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다가 문득 그 일이 생각이 나서 말했다. 아까 엄청 큰 여자 봤는데 남자가 여장이라도 했을까? 라고 해도 그러냐? 라며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다. 울타리보다 키가 더 컸어. 이상한 소리도 내면서 걸어다니던데. 라고 말한 순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말 그대로 그냥 얼어붙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몹시 흥분하면서 언제 봤냐? 어디서 봤냐? 울타리보다 키가 얼마나 컸냐며 약간 화난 듯이 질문을 쏟아붓는 것이었다.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약간 당황하면서도 내가 질문에 대답을 마치자 할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깊이 생각하더니 옆방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하였다. 전화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리진 않았지만 내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는 떨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할아버지는 전화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와서 오늘 밤은 자고 가라고.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집으로 못 보내게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무슨 잘못을 해버린 것일까라고 필사적으로 생각했지만 무슨 생각도 나질 않았다. 아까 그 여자도 내가 보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마음대로 나타난 것이고 급히 나갈 준비를 하더니 할아버지는 누구를 데리러 간다고만 말하곤 차를 타고 나가버렸다.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자 내가 팔척 귀신에게 홀린 것뿐이고 할아버지께서 어떻게든 해주실 것이라고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하였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그 귀신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다. 이 부근에는 팔척 귀신이 있다고 한다. 팔척 귀신은 덩치가 큰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이름 그대로 키가 팔척 정도 되며 남자 같은 목소리로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고 다닌다. 본 사람에 따라 상복을 입은 젊은 여자이기도 하고 작업복을 입은 중년이기도 하는 등 모습은 각자 다르지만 여성이고 비정상적으로 키가 큰 데다가 머리에는 무언가를 쓰고 있다는 점과 기분 나쁜 웃음소리는 누구의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사실이었다. 옛날에 여행자에게 딸려왔다는 소문도 있지만 정확하진 않다. 팔척 귀신에게 홀린 거에 모든 사람들이 그래왔듯이 팔척 귀신에게 홀리면 수일 만에 죽는다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왜 하필 이 마을에다 봉인시켰냐 하면 아주 옛날의 주변의 마을들과 어떤 거래 비슷한 게 오갔던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저수지를 우선적으로 쓴다던가 팔척 귀신의 피해는 수년에서 십수년에 한 번쯤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그 거래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 마을에 봉인해 버렸다고 한다. 나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현실감이 없었다. 할아버지가 한 노파와 함께 돌아왔다. 그 노파는 나를 보더니 대뜸 가지고 있으라며 부적을 하나 쥐어 주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와 함께 2층에 원래 비어 있었던 방으로 올라가더니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도 그때부터 계속 나와 함께 있었는데 화장실에 갈 때조차도 따라와서 문을 열어두게 했다. 이렇게 되자 속으로 진짜 큰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니 겁이 났다. 한참 후 2층으로 불려서 할아버지와 노파가 있는 들어갔다. 모든 창문이 신문지로 덮여 있고 그 위에 부적이 붙어 있는 데다가 방의 내 구석에는 접시에 소금이 쌓아 올려져 있었다. 게다가 나무로 된 상자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위에 조그만 불상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요강 2개가 있었다. 곧 있으면 해가 진다. 잘 들어라.
내일 아침까지 절대로 이 방에서 나오면 안 된다. 나도 네 할머니도 너를 부르는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까. 누가 널 부르더라도 들으면 안 된다. 내일 아침 7시가 되면 나오도록 해라. 집에는 연락해 놓으마. 할아버지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하는데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다. 지금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를 새겨듣고 꼭 지키도록 해라. 절대로 부적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할아버지와 함께 온 노파도 말했다. 그리고는 방에 혼자 남았는데 TV는 봐도 된다고 하니 틀어봤다. 보고 있어도 머리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할머니가 만들어준 주먹밥과 과자도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서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그 상태로 어느새 잠이 들어버렸던 모양인데 깨서 보니 TV에선 심야에 하는 통신 판매 선전이 흐르고 있었고 시계를 보자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이때는 핸드폰도 없었던 시대다. 이상한 시간에 깨버린 것 같아서 찝찝해하고 있는데 창문을 톡톡 치는 소리가 들렸다. 돌멩이를 던지거나 해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손으로 가볍게 때리는 것 같은 소리. 바람 때문인지 누군가가 창문을 때리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필사적으로 바람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진정하려고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잘 넘어가지도 않고 너무 무서워서 TV 소리를 크게 켜고 죽을 힘을 다해서 TV만 보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무서우면 그만해라. 나도 모르게 문을 열 뻔했지만 할아버지가 한 말이 떠올라서 금방 손을 멈췄다. 또 목소리가 들린다. 왜 그러냐? 너무 힘들면 이리 나와라. 분명히 할아버지 목소리지만 할아버지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유는 모르지만 왠지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누굴까라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방 구석에 둔 소금 접시를 보니 쌓아둔 소금의 위쪽이 까맣게 변해 있었다. 부적을 쥐고 웅크려서 덜덜 떨고만 있는데 그때 낮에 들은 그 목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창문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낮에 본 그것이 웃는 얼굴로 창문 밑에 서서 손을 뻗어서 창문을 흔들고 있는 광경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미칠 것만 같았다. 나는 나무 상자 위에 놓여진 불상납에 엎드려 서 있는 힘을 다해 빌었다. 살려달라고. 정말 길고도 긴 밤이었지만 아침은 와 있었다. 눈을 뜨자 켜놓았던 TV에서는 아침 뉴스를 하고 있었다. 화면 구석에 표시되는 시간은 7시 13분.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그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어느샌가 기절했었던 것 같다. 방 구석에 놓아둔 소금은 전체가 새카맣게 변해 있었다. 혹시 몰라서 내 시계를 봐도 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방 문을 열자 그곳에는 할머니와 노파가 기다리고 있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라며 울고 있었다. 1층으로 내려가자 아버지도 와 있었다. 바깥에서 할아버지의 어서 나오라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 어디서 가져왔는지 승합차가 한 대 서 있었고 마당에는 마을 남자로 보이는 사람들 몇 명이 서 있었다. 승합차는 9인승이었고 운전석의 할아버지, 조수석의 아버지,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의 의자에 할아버지가 데려온 노파가 앉고 나는 정중앙에 앉게 되어서 8명이 내 주위를 둘러싸는 형태가 되었다. 고개를 숙이고 절대로 눈을 뜨지 마라. 우리에겐 안 보여도 너한텐 보이니까. 괜찮다고 할 때까지 눈 감고 있도록 해라. 내 오른쪽에 앉은 5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사람이 말했다. 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 동안 달리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노파가 여기서부터가 고비라며 연부를 외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또 그 소리가 들려왔다. 노파에게 받은 부적을 꽉 쥐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딱 한순간 실눈을 뜨고 옆을 봐버렸다. 긴 팔다리의 관절을 이상한 방향으로 꺾으면서 차 바로 옆을 달리고 있는 하얀 원피스의 여자. 머리는 창문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차 안을 들여다보려는지 몸을 굽히려고 하자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보지 말아라. 옆에 앉은 사람이 화난 듯이 말했다. 놀라서 눈을 꽉 감고 부적을 더욱 세게 쥐고 있었다.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내 주위에 앉은 사람들에겐 저것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소리는 들리는 모양이었다. 점점 숨이 가빠지는 사람도 있고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어찌어찌 마을의 지장이 세워진 곳 밖까지 도착하고 먼저 세워둔 아버지의 차로 옮겨 타기 위해서 차에서 내렸다. 할아버지는 따라와준 남자들에게 고개 숙이며 인사를 하고 있었고 부적을 쥔 손을 펴려고 해도 손가락이 굳은 것처럼 잘 펴지질 않았다. 구겨진 부적은 새카맣게 타들어간 것처럼 변해 있었다. 노파와 할아버지는 이 마을만 빠져나가면 팔척 귀신은 절대로 쫓아오지 못하니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파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 가지고 있으라며 부적을 써 주었고 나와 아버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일상으로 돌아와 적응을 하고 그 후로 10수년간 거의 한번 눌리지 않고 살았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노파도 돌아가시고 난 지금에 와서야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엊그저께 외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그 마을 근처에서 사고가 났는데 차가 지장에 부딪혀서 지장이 하나 깨져버렸다고 한다. 어제부터 창밖에서 들리는 낯익은 소리가 들린다.